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24회차 이번 주말 회차는 그 프리미어리그하고 K리그 1 6경기인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리버풀과 토트넘이 아주 빅매치가 있죠. 그리고 K리그는 강행군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경기 숫자가 많아지기 이제 시작을 했죠.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렌트포드와 사우스햄프의 경기인데요. 브렌트포드의 상승세가 한풀 꺾였죠. 이 맨유한테 3대 0으로 패했습니다. 뭐 좀 수비 숫자를 많이 두면서 박스 안에서 이제 강한 몸싸움으로 좀 버티려고 했는데 전반 이른 시간에 그 측면 크로스에 쇄도하는 그 상대에게 실점하고 말았죠. 그래도 에릭센을 앞세운 운영으로 맨유 골문을 좀 두드렸는데 은베모와 토니 이 투톱이 이 상대 수비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조금 투박했죠. 뭐 그래도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공격 진영에서의 경기 운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후반 페널티킥과 코너킥 실점을 허용하면서 결국 3대 0으로 패했죠. 사우스햄프는 크리스탈에게 2대1로 패하면서 최근 3경기에서 또 무승, 다시 좀 부진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이 홈에서 경기 초반 공격적으로 나섰고 워드프라우스의 그 코너킥이 로메우의 헤딩골로 들어가면서 앞서갔는데 선제골은 기록했지만 이 상대 쓰리톱의 공격적인 운영에 이 사우스햄프가 굉장히 밀리면서 주도권을 내줬던 경기입니다. 이 발밑 수비도 잘 안 됐고 이날 경기에서 또 박스 안에서 제공권에서도 수비 라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크리스탈 쓰리톱이 워낙 위협적이었어요. 결국 후반 초반 이 상대 크로스에 동점골을 내줬고 수비적으로 잘 버티긴 했는데 후반 추가 시간에 그 상대의 슈팅이 골대 맞고 들어가면서 패했죠. 브렌트포드가 비록 맨유에게 패했는데 최근 보여준 경기력 수준이 굉장히 높죠. 이 사우스햄프턴 워드프라우스의 오른발 킥 외에는 최근 공격적으로 완성도가 좀 떨어집니다. 에릭센이 합류하면서 확실히 운영 능력이 이제 생긴 그런 브렌트포드, 그냥 단순히 많이 뛰기만 하던 팀에서 좀 운영 능력이 생긴 거죠. 경기력 측면에서 조금 더 앞서 보입니다. 사우스햄프가 중원에서 주도권을 좀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이 워드프라우스와 로메오 호흡으로 최근 경기력이 좀 하향세고 이 투톱의 파괴력을 앞세운 브렌트포드의 우세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브렌트포드가. 그러니까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네요. 브렌트포드의 승무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번니와 에스턴인데요. 번니가 와포드한테 2대1로 승리하면서 3연승입니다. 이 사우스햄프, 울버햄튼, 와포드를 내리꺾었죠. 코르넷이 부상으로 두 경기 결장 중이었는데 팀이 승리를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이 전반 초반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슈팅이 골대 맞고 이 타코스키에 맞는 자책골 불운이 좀 있었는데 상대의 빠른 공수 전환에 흔들리긴 했지만 수비 라인에서 몸싸움으로 박스 안에서 몸싸움으로 상대 공격수들을 밀어내면서 뭐 정확한 슈팅을 안 내줬죠. 이 비드라의 폼이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고 베로스트의 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코르넷의 공백은 레논이 이 왼쪽 측면에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커버를 했죠. 후반 막판 이 크로스 패턴에서 미드필더 이 코크가 쇄도하면서 헤딩 동점골을 넣었고 프리킥 후에 혼전 상황에서 브라운힐의 역전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노리치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하면서 리그 4연패 1무승부 후 아주 값진 승리를 거뒀죠. 상대가 내려서며 플레이하자 주도권 잡고 이 상대 박스 인근에서 주로 플레이를 했는데 이 베일리의 멋진 가마차기 슈팅이 골대에 맞기도 하고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또 베일리가 발목 부상으로 일찍 교체되는 이런 불운이 있었죠. 그래도 전반 막판 와킨스가 상대 센터백이 미끄러진 사이 그 골문 앞에서 선제골을 기록했고 후반 추가 시간 잉스가 이 박스 안에서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노리치의 굉장히 허술한 수비력 상대로도 이 공격의 정교함이 너무 부족했던 에스턴 빌라죠. 쿠티뉴의 영입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에스턴 공격의 마무리 섬세함이 좀 부족하고 번니는 타코스키 중심의 이 수비 라인의 밸런스가 확실히 좋아졌죠. 확실히 제공권과 높이 싸움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번니가 조금 더 앞서 보입니다. 이 강등을 면하기 위한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번니가 훨씬 앞서 있을 거예요. 다만 서로 수비 밸런스가 최근 굉장히 괜찮은 만큼 이 경기도 무승부 가능성이 꽤나 커 보입니다. 번니의 승무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과 와포드의 경기인데요. 크리스탈이 사우스햄프에게 2대1로 이기면서 리그 2패 뒤에 2패하고 1무 그다음에 값진 승리를 얻었죠. 이 4-3-3 형태로 나서면서 중원에서 메가서가 이제 중심을 잡아주고 갤러거가 확실히 공격적으로 올라섰습니다. 경기 초반 코너킥 상황에서 선제 실점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주도하면서 끌고 갔죠. 이 쓰리톱과 갤러거가 합세한 이 역습의 속도는 매우 날카로웠죠. 후반 초반 이 클라이니 크로스를 에제가 동쪽골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 공세를 퍼부었음에도 상대 수비벽에 막히면서 뭐 무승부로 끝나나 했는데 후반 추가 시간 이 자의 슈팅이 상대 골대 맞고 들어가면서 승리를 거뒀죠.
와포드가 번니에게 2대1로 패하면서 5연패 부진이죠. 이 데니스 랍스는 왼쪽 라인을 공략을 했는데 정확도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전반 코너킥 상황 박스 안에서 이 쿠카이 슈팅이 골대 맞고 상대 수비 맞으며 이 행운의 선제골로 기록이 됐죠. 공격으로의 전환 속도는 매우 빨랐는데 섬삼이 좀 부족하면서 골로 연결시키질 못했죠. 전반 중반 넘어서면 상대 공세에 좀 밀리기 시작했죠. 이 수비 뒷공간을 향한 상대 움직임이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후반 막판 상대가 롱볼 공략으로 패턴을 바꾸자 동점골을 내주고 또 프리킥 후에 혼전 상황에서 역전골까지 내주고 말았죠. 수비 숫자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이 막하지 못해서 이 와포드 수비 라인의 한계죠. 크리스탈이 메가스와 갤러거 중 이 두 선수의 중원 밸런스가 살아나면서 경기 내용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전방 스루톱의 구성도 좋죠. 다만 골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성적이 떨어졌었는데 갤러거의 컨디션이 살아나면서 공격의 날카로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수비가 느슨한 와포드가 감당하기에는 좀 힘든 경기가 되겠죠. 크리스탈의 승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브라이턴과 맨유의 경기인데요. 브라이턴이 울버햄튼 상대로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브라이턴답지 않게 오랜만에 공격적인 운영이 먹히면서 수비 밸런스가 좋은 울버햄튼 상대로 3득점이나 했죠. 이 쿠쿠렐라와 중원에서 비수마가 수비적인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또 전반 상대 핸드볼 파울로 얻은 PK에서 맥알리터의 슛이 골대에 맞았으나 전반 막판 웰백이 다시 만들어낸 페널티킥을 맥알리스터가 다시 나와서 같은 방향으로 차서 성공을 시켰죠. 최근 폼이 좋은 트로사드의 개인기 추가골도 나왔고 비스마의 중거리골까지 터졌습니다. 이 경기 브라이턴이 좀 잘한 부분도 있긴 했는데 상대 울버햄튼이 뭐 세메드의 부상이라든가 굉장히 좀 잘 안 풀렸던 울버햄튼의 부진이 좀 컸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맨유가 첼시 상대로 1대1로 비기면서 연패를 끊었고 브렌트포드 상대로 3대0으로 완승을 거뒀죠. 이 첼시전은 상대 공격력에 밀리면서 뭐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겼는데 이 대하에 슈퍼 선방으로 버텨냈죠. 수비적으로 내려서면서 대응을 하긴 했는데 상대 전진 패스에 중앙 수비가 너무 쉽게 벗겨졌습니다. 결국 측면 크로스에 선제골을 내주긴 했지만 이 곧바로 호날두의 동점골이 나왔죠. 브렌트포드 상대로도 전반 이른 시간 이 엘랑가의 돌파 크로스를 페르난데스가 마무리했고 호날두의 PK 그다음에 바란의 코너킥 득점으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브라이턴의 최근 기세가 되게 좋긴 했는데 울버햄튼전은 이 상대가 너무 못했던 경기예요. 이 호날두의 득점포가 서서히 부활하면서 확실히 공격적인 부분에서 경기력을 회복한 맨유 상대로는 우세한 경기를 가져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센터백 라인도 부상자들이 다 복귀하면서 정비가 된 맨유죠. 오랜만에 연승을 노려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브라이턴의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토트넘인데요. 리버풀이 리그 뉴캐슬전에서 1대 0으로 승리했는데 이 전력적인 우세를 앞세워서 거의 원사이드하게 몰아쳤지만 단 한 골에 그쳤습니다. 유효 슈팅이 무려 10개였는데 이 상대 키퍼 선방이 막히면서 대량 득점에 실패했죠. 전반 중반 이 케이타가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 지침에 한 골 기록한 것에 만족했습니다. 챔스 2차전 원정에서는 4강 2차전 원정은 전반 이 비아레알의 공세 라인이 밀리면서 2실점이나 했죠. 이날 라이트 풀백 그 로버트슨이 상대 공격에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 상대 촘촘한 수비 밸런스의 전반 고전했는데 후반 이 디아즈 투입하면서 공격적으로 풀어내면서 동점골과 라인을 올린 상대 뒷공간을 마네가 마무리하면서 3대 2로 승리를 거뒀죠. 토트넘이 레스터 상대로 3대1로 승리하면서 최근 두 경기 1무 1패의 부진에선 벗어났습니다. 경기 초반 이 상대 미드필더들의 공격 가담으로 숫자 싸움에 밀리면서 좀 고전을 했는데 밀리던 경기 흐름이 이 코너킥 상황 케인의 선제골로 흐름을 바꿨죠. 후반 초반 이 쿨셉스키 어시스트로 이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추가골 또 박스 앞에서 전매특허인 그 가마차기 슛으로 세게 골까지 성공을 시켰죠. 후반 추가 시간에 뭐 중거리 실점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쓰리톱의 파괴력이 매서운 두 팀의 맞대결이죠. 이 중원과 수비 밸런스의 안정감에서는 리버풀이 앞서 있지만 체력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토트넘은 상대가 라인을 올리지 않고 내려서면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레스터전 전반 초반처럼 상대 미드필더들이 공격 가담에 올라오면 수비 밸런스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죠. 리버풀이 힘든 시점이긴 한데 리그 1위 싸움을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경기죠. 지금 챔스 결승까지 올라간 리버풀은 리그 우승까지 하게 되면 4관왕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팀은 18라운드 맞대결에서 무승부이긴 했는데 전체적인 경기 내용에서 리버풀이 좀 확실히 우세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게 리버풀의 승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강원과 울산의 K리그 경기입니다. 강원이 김천에게 1대 0으로 패하면서 리그 6경기 무승입니다. 뭐 좀 의도적으로 라인을 내리면서 수비적으로 물러서면서 운영을 했죠.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강원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역습 패턴 하나밖에. 이 상대 근데 전방에서의 상대 압박 플레이에 꽤나 고전을 했고 정통 스트라이커가 없는 만큼 공격의 파괴력도 많이 떨어졌죠. 양현준과 김대현 이 투맨 역습은 굉장히 위협적이긴 했는데 이날 김천 선수들의 백코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3백 라인도 제공권 싸움에서 상대 조규성에게 좀 약한 모습을 보였죠. 후반 상대 돌파를 저지하려다 PK를 내줬고 결국 그게 결승골이 됐습니다. PK 실점 외에는 그래도 상대 공세를 박스 안에서 잘 막아내며 버티는 이게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울산이 수원에게 1대 0으로 패했죠. 경기 초반 우세하게 흐름을 가져갔지만 찬스를 놓쳤고 이 상대 역습을 저지하려다 거친 파울로 미드필더 이 김성준이 퇴장당하면서 숫장 열세에 놓였습니다. 안 그래도 아침 다녀오면서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 숫장이 열세에 놓이며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엄지성 같은 선수는 교체 투입된 후에 확실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고 바코와 아마노는 확실히 K리그의 산수 위의 클래스를 경기력으로 보여줬습니다. 전력상으로 울산이 앞서 있는데 울산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전체적인 경기 운영 능력에서 울산이 앞서 있고 수원전에서 교체로 투입된 선수들이 아마 강원전에서는 선발로 나오는 등 아마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을 돌릴 것 같긴 합니다. 힘겨운 울산이지만 뭐 바코나 아마노, 엄지성 이런 확실히 클래스가 다른 선수들이 있죠. 이들의 공세로 충분히 승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강원의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촘촘하고 박스 안에서는 공간을 잘 안 주는 만큼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도 꽤 커 보입니다. 강원의 무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대구와 수원의 경기인데요. 대구가 포항 원정에서 1대1로 비겼죠. 고재현이 오른쪽 측면에 배치되면서 위협적인 돌파를 보여줬지만 이 상대 수비 밸런스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공격 진영에서 세트피스 외에는 찬스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상대 발 빠르고 침투능한 공격수들이 많았던 만큼 수비 시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죠. 중원에서 이진용이 굉장히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공수를 오가면서 활동량을 보여줬고 제공권에 장점이 있는 수비 라인이지만 이 코너킥에 먼저 선제 실점을 했죠. 그것도 키가 작은 상대 고용준한테 경기 종료 직전 오승훈 골키퍼가 코너킥 상황에 가담해서 헤딩한 공이 이 황재원 맞고 의도적인 게 아니라 그냥 황재원은 있었는데 공이 와서 맞고 들어갔죠. 극장골 같은 그런 동점골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수원이 가까스로 울산에게 1대 0으로 이겼죠. 이 상대가 전반 이른 시간 퇴장당하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갔지만 단 한 골에 그쳤습니다. 상대 퇴장 후 수비적으로 내려선 이 울산 상대로 공세를 펼쳤는데 공격의 정교함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로닝은 굉장히 부진하고 또 김건희도 부상이에요. 해결사가 없었죠. 이날도 오영규가 나오긴 했는데 좀 투박했고 유승우도 별로였고 또 유주환도 별로였습니다. 수원은 이 공격에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사리치의 이 결승골도 문전 혼전에서 이 상대 수비 맞고 굴절되며 들어간 아주 행운의 골이었죠. 폭백 형태로 변화를 준 수비 밸런스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구가 아침 피로도를 생각보다 잘 극복을 했고 이 세징네도 교체 출전하면서 컨디션을 점검을 했죠. 중원에서 이진용과 라마스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이 수원 중원이 힘싸움에서 이겨내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수원이 지금 최성근은 부상으로 아웃돼 있고 한석종도 당분간 출전이 어려워 보이거든요. 수원은 센터백 민상기도 이날 자꾸 다리가 불편한 듯 하더니 결국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었거든요. 아마 다음 경기 출전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아마 불투이스 이한두 중심의 폭백으로 구축을 할 것 같아요. 10명 상대로도 고전했던 수원이 이 대구의 이 경기력을 회복한 대구의 벽을 넘어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세징야가 유독 수원을 만나면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대구의 승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인천과 전북 경기인데요. 인천이 수원과 2대2로 비기면서 수원 FC죠. 리그 무패를 이어갔습니다. 이 수비 라인에서부터 길고 정확한 패스 플레이로 빠르게 공격 전개하는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죠. 이 주전 센터백들의 결장도 있었지만 상대의 공격적인 전개 속도에 쫓아가지 못하면서 위기가 좀 많았습니다. 무고사 중심으로 이 아길라르와 김도혁의 공격적인 패스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죠. 특히 이 김도혁 선수는 중원에 이명주 여름이 들어오면서 아예 공격적으로 배치를 되다 보니까 플레이가 더 많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 전반 막판 이명주가 상대 박스 혼전 중에서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곧바로 오반석이 미스예요. 이거는 김현이랑 1대1 상황에서 약간 수비 미스로 동점골과 그다음 후반 역습에 역전골까지 내줬죠. 그래도 후반 막판 인천 입장에 되게 안타까운 장면들이 있었죠. 골망을 두 번이나 더 갈랐었는데 VAR 판독 끝에 노골 처리가 됐고 그래도 후반 49분 무고사가 상대 키퍼의 미스를 놓치지 않고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전북이 서울과 1대1로 비기면서 리그 연승이 좀 멈췄습니다. 백승호의 부상으로 류재문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섰고 꽤나 좋은 모습을 잘 보여줬죠. 아체 피로도를 잘 극복하면서 경기 초반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바로의 폭발적인 스피드 쇼가 있었는데 바로 선수의 마무리 패스, 마무리 슈팅이 조금 아쉬웠죠.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많이 괴롭혔죠. 김보경도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공격 진영에서의 연계가 꽤나 좋았습니다. 후반 류재문이 코너킥 상황 선제골을 기록하긴 했는데 경기 막판 상대 롱스로 인해 그 다음에 백헤딩에 이어진 헤딩 실점을 내주며 동점으로 끝내고 말았죠. 인천이 집요한 모습을 보이면서 막판 집중 공세를 퍼부으며 버텨냈지만 전북 상대로는 꽤나 벅찬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챔 이후 확실히 아챔 동안에 좀 전북이 비난이 있었죠. 경기력이 떨어져서. 근데 확실히 이 서울 상대로 굉장히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전개도 되게 좋아졌고 바로의 컨디션이 확실히 살아나면서 측면이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북의 부진이 서서히 끝나가는 것 같거든요. 이 경기 인천의 패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FC 서울과 수원 FC 경기인데요. 서울이 앞서서 전북 얘기했듯이 전북을 1대1로 비겼죠. 오스마르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수비 라인이 조금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이 상대의 빠른 공수 전환에 경기 초반 어려움을 좀 겪었죠. 이 양한빈 골키퍼의 선방으로 위기를 많이 벗어났습니다. 원톱으로 나선 박동진은 오랜만에 경기에 나섰지만 굉장히 활발한 모습으로 원톱 역할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황인범도 후반 교체 투입되면서 컨디션을 점검을 했죠. 후반 조용욱, 황인범, 김진야 이렇게 투입되고 난 후에 경기력이 굉장히 많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코너킥 실점으로 먼저 끌려가긴 했지만 경기 막판 롱스로인 전개에서 박동진이 멋진 동점골과 세레머니를 보여줬었죠. 수원은 인천과 2대2로 비겼는데요. 이 상대가 한 번에 넘어오는 공격 전개에 위기가 좀 많았습니다. 확실히 중원에서 수비적인 부분의 약점이 아직 극복되지 못한 상황이죠. 라스와 이승우를 앞세운 공격진의 파괴력은 굉장히 좋죠. 득점 찬스를 살리지는 못하고 박스 안 혼전 상황에서 상대 미드필더 침투에 먼저 선제 실점하긴 했지만 곧바로 김현이 개인기, 상대 수비수 오반석 선수가 미끄러지기도 했죠. 이 동점골을 성공시켰고 역습 상황에서 이승우의 역전골까지 나왔습니다. 이 경기 막판까지 상대 공세 잘 막아내긴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유영 골키퍼의 판단 미스로 왜 그렇게 뛰쳐나와서 펀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텅 빈 골문으로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죠. 서울이 전북전 후반 보여준 경기력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황인범도 합류하면서 확실히 경기 운영 측면에서 더욱 좋아졌고 이 박동진이 기세가 살아나면서 이 최전방의 무게감도 실렸습니다. 수원은 라스와 김현 그리고 이승우와 니실라까지 공격 진영에서의 파괴력은 있는데 운영과 수비적인 부분에서 허점이 많죠. 운영의 서울이 수원을 상대로 패할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의 골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꽤나 커 보이죠. 서울의 승무 예상합니다. 수원 FC가 실점이 굉장히 많아요. 승리를 거뒀어도 실점이 꼭 있는 그런 경기들이죠. 열 번째 경기는 제주와 김천인데요. 제주가 성남에게 2대1로 이기면서 리그 3경기 무승 부진에서 탈출했습니다. 경기 초반 상대가 거칠게 나왔지만 잘 버텨냈고 이른 시간 교체 투입된 이 조나탄 링이 박스 앞에서 간결한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아냈죠. 정우재와 제르소의 이 왼쪽 측면 공략도 굉장히 날카로웠고 전반 중반 제르소도 상대 박스 앞에서 강력한 왼발 추가골을 뽑아냈죠. 주민규 선수도 득점이 없긴 했는데 이 제르소의 골도 주민규의 헤딩 패스로 연결을 해줬고 최전방에서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위협적인 슈팅도 여러 차례 나왔고요. 박스 안에서 파울로 PK 실점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제주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있는 경기력이었습니다. 김천이 강원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했죠.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서자 이 강한 전방 압박으로 괴롭히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고승범, 권창훈, 서진수 이런 2선 3인방이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이 굉장히 돋보였어요. 뒷라인에서 조규성을 향한 한방 패스에 이은 전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규성이 확실히 리그 내에서는 원톱으로서 상대 수비수를 파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강윤성의 순간적인 돌파로 얻어낸 PK를 조규성이 성공시키면서 앞서 나갔죠. 근데 경기 내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세하게 주도권을 갖고 갔던 경기인데 한 골에 그친 부분이 좀 아쉬운 김천이었죠.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확실히 전력이 안정된 제주입니다. 이 수비, 중원, 공격, 전 포지션에 걸쳐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김천은 조규성 의존도가 너무 높은 단점이 있죠. 이 조규성이 막힌다면 공격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선 자원들의 기량이 굉장히 출중한데 이 선수들이 본인이 골을 넣기보다는 도움에 최적화된 선수들이에요. 제주가 확실히 우세하게 가져갈 경기지만 이 경기도 팽팽한 전력인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꽤 커 보입니다. 제주의 승무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포항과 성남 경기인데요.
포항이 대구와 아쉬운 1대1 무승부에 그쳤죠. 이 모세스가 K리그 데뷔전을 치르긴 했는데 아직 적응 시간이 더 필요해 보였고, 고용준과 정재희가 이 상대 진영에서 빠른 침투와 개인 기량으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김승대와 허용준도 이 부상 복귀까지 공격의 정교함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이수빈과 함께 신진호의 중앙 투미들 배치도 나쁘지 않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코너킥 상황에서 이 단신 고용준의 헤딩골로 결승골을 뽑아내는 듯 했는데, 경기 막판 상대 코너킥에서 상대 골키퍼가 공격이 가담해서 헤딩으로 연결한 게 실점하면서 진짜 아쉽게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죠. 이거는 좀 진짜 포항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성남이 제주에게 1대2로 패하면서 연패 탈출에 실패했죠. 이 경기 초반 연패 탈출을 위해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지만 박용지가 경기 초반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좀 흐름이 틀어졌습니다. 이 박스 앞 혼전 상황에서 제대로 클리어하지 못하면서 선제 실점했고, 리 롱스레인 연결에 추가 실점하며 흔들렸죠. 상대 박스에서 얻어낸 PK 추가골을 기록은 했는데 공격의 마무리가 너무 부정확했습니다. 이 팔라시오스도 그랬고 뮬레치도 그랬고 후반에 교체 투입된 공격수들도 마무리 슈팅의 정확도가 너무 떨어졌죠. 앞선 대량 실점한 경기들에 비해서 많이 뛰면서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 확실히 공격적인 정교함이 많이 떨어지죠. 성남이 앞선 경기들에 비해 의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는데 최종 수비 라인과 이 중원 간격이 벌어지면서 슈팅을 많이 내줬죠. 침투 플레이가 좋은 포항에게 유리한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이 포항이 대구에게 버저비터를 허용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이 안정됐던 만큼 홈에서 어렵지 않게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포항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레스터와 에버턴의 경기인데요. 레스터가 토트넘 원정에서 3대1로 패하면서 최근 5경기 무승, 리그 2무 2패 부진이죠. 이 컨퍼런스 리그를 병행하느라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벅찬 느낌입니다. 3호 형태로 수마레가 중원에서 공격적으로 높게 올라왔고, 경기 초반 다카이 슈팅이 골대에 맞으면서 운이 따르지도 않았죠. 세트피스 수비 불안이 또 나오면서 코너킥에서 실점을 했고, 역습상황 실점, 박스 앞 슈팅에 추가 실점하며 무너졌습니다. 막판 이에나초의 중거리골로 한 골 만회하는데 그쳤죠. 컨퍼런스 리그는 지금 AS 로마와 4강 2차전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에버턴이 첼시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강등권은 18위에 머물러 있지만 최근 맨유 첼시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희망을 이어가고 있죠. 경기 내용은 첼시의 빠르고 날카로운 공격에 밀려나는 내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가담했지만 상대의 빠른 공수전에 속도적으로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측면에서 고든과 그리의 폼이 매우 좋았고, 후반 초반 강한 압박으로 시잘리송이 상대 볼을 빼앗으며 결승골을 뽑아냈죠. 완전히 행운이 따랐던 그런 골이었죠. 후반 두크레이 공격 가담을 통해 위협적인 장면도 꽤나 좋았습니다. 조던 픽포드 키퍼의 슈퍼 세이브들이 없었다라면 아마 대량 실점하며 무너졌을 그런 경기입니다. 레스터가 확실히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에버튼은 매경기 살아온 판이죠. 에버튼은 한 경기라도 놓칠 시 강등이 될 확실히 우려가 큰데 무려 71년 만에 강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수단이 굉장히 강등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중원에서 두크레와 측면의 고든과 그리의 폼이 최근 굉장히 좋은 만큼 체력적으로 좀 지쳐 있는 레스터 상대로 이 에버턴이 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레스터의 무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노리치와 웨스트햄이죠. 노리치가 웨스턴 빌라에게 2대0으로 패하며 강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잔여 경기 상관없이 강등이죠. 수비력이 약한 만큼 라인을 내려서며 운영하면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죠. 역습으로 카운터를 노렸지만 에스턴의 수비 밸런스가 꽤나 좋았습니다. 상대 공세를 잘 막아내긴 했는데 전반 막판 이 센터백들이 미끄러지면서 상대 공격수에게 찬스를 주면 실점을 했죠. 상대 공격의 정교함이 떨어지면서 대량 실점은 면했지만 수비력이 형편없었던 노리치였죠. 웨스트햄이 아스널에게 1대2로 패하며 리그 2연패 4경기 무승입니다. 유로파 병행하느라 로테이션이 좀 있었고 센터백 도슨도 징계로 나서지 못했죠. 안토니오를 대신해서 보엔이 최전방에 나섰고 포나스와 란지니, 벤나마가 2선에 위치하며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를 기대를 했는데 큰 효과가 없었죠. 라이트백 쿠팔의 공격 가담이 굉장히 좋았지만 전반 막판 보엔이 골 외에는 유효하게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코너킥에서 선제 실점을 했고 쿠팔 크로스로 보엔이 동점골을 성공을 했지만 후반 코너킥 연결 상황에서 추가 실점하며 상대 센터백 2명한테 내리 실점하면서 패하고 말았죠. 유로파에서는 지금 프랑크푸르트와 한국 시간 금요일 오전에 그 4강 2차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지치고 리그에서 성적이 부진한 웨스트햄이지만 이 강등이 확정된 노리치에게 발목을 잡힐 경기력은 아니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죠.
이선 자원들의 최근 폼이 굉장히 좋은 만큼 체력적인 부분만 잘 극복해준다면 노리치 상대로는 충분히 승리를 할 겁니다. 노리치가 강등이 또 확정된 만큼 선발 명단에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한테 경험을 쌓게 해줄 수도 있고요. 두 팀 18라운드 맞대결에서도 웨스트햄이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하면서 2대 0으로 이겼었거든요. 노리치의 패 예상합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맨시티와 뉴캐슬의 경기인데요. 맨시티가 리즈 상대로 4대 0으로 완승을 거뒀죠. 수비적으로 나선 리즈 상대로 우세하게 경기를 가져갔고 전반 초반 이 포든의 프리킥을 로드리가 헤딩골로 연결하며 손쉽게 풀어갔습니다. 후반 코너킥 상황에서 아케이 추가골도 나왔고 제주스도 3경기 연속골로 성공을 시켰죠. 이 선에서 포든의 공격적인 패스 플레이가 굉장히 빛났습니다. 후반 막판 수비 집중력이 떨어졌지만 무실점 경기를 해내긴 했습니다. 이 챔스에서는 4강 2차전 이 레알 원정에서 굉장히 우세한 경기를 했고 선제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막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결국 연장 끝에 패하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뉴캐슬이 리버풀과 잘 싸웠는데 1대0으로 패했죠. 최근 울버햄튼, 레스터, 크리스탈, 노리치 상대로 4연승을 거뒀지만 리버풀이라는 리그 최강 클럽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수밖에 없었죠. 상대가 24개의 슈팅, 무려 10개의 유효 슈팅을 시도할 정도로 수비적으로 내려섰음에도 방어하기에 벅찼죠. 기마랑이스와 윌룩이 중원에서 역습으로 빠르게 전개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지만 경기 내내 너무 내려설 수밖에 없었죠. 두브라프카 키퍼의 선방이 없었다면 아무래도 대량 실점하면서 패했을 그런 경기였습니다. 맨시티의 우세가 확실하죠. 맨시티의 홈 경기고 챔스 4강 2차전 치르고 온 체력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이 리버풀과의 1위 다툼이 진행 중인 만큼 쉬어갈 수가 없습니다. 맨시티는 사실상 리그 우승 말고는 도전할 수 있는 타이틀이 없어요. 뉴캐슬이 앞서 리버풀 상대로도 굉장히 고전했고 키퍼 선방이 없었다면 대량 실점으로 무너졌을 수비력이죠. 중하위권 팀들 상대로는 잘 버텨내고 날카로운 역습으로 연승을 했지만 리버풀, 맨시티 급이 다른 이 상대들에게는 무리죠. 맨시티의 승 예상합니다. 24회차 14경기 최종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경기는 브렌트포드의 승무, 2경기는 번리의 승무, 3경기 크리스탈의 승, 4경기는 브라이턴의 패, 5경기 리버풀의 승, 6경기 강원의 무패, 7경기 대구의 승, 8경기 인천의 패, 9경기 이거 9경기 마킹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9경기 서울의 승무입니다. 승무. 10경기 제주의 승무, 11경기 포항의 승, 12경기 레스터의 무패, 13경기는 노리치의 패, 14경기는 맨시티의 승입니다. 이상으로 24회차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오늘 이 수원 삼성과 울산현대 그다음에 수원 FC와 인천의 경기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와서 나머지 경기들을 분석을 하느냐 이 업로드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